신동아 창간 91주년 특별기획 윤석열 정부를 말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동아 구자원 기자입니다. 오늘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57일이 됐습니다. 5개월 동안 국정을 이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대선 승리로 야당에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몇 점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만 놓고 보면 대선 때의 기대가 5개월 만에 실망으로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반 국정 운영을 평가해 주실 말씀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진중권 광운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5개월 국정 운영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지난 5개월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볼 것 같으면은 지난 5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사람들이 많은 실망감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즉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를 갖다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 5개월 동안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위 정부와 일반 국민 사이의 괴리 현상이 굉장히 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에서 한 51%의 반대 세력을 뒤로 하고서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지난 5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종합하면서 상당한 실망감을 넘고 그중에 한 20여 프로가 이 지지에서 철회를 한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이 현재 지금 이 일반 국민과 이 윤석열 정부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평을 해주셨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지난 대선 직전에 이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이렇게 책을 펴내셨거든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잘한 점도 있지만 실패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기술을 해주셨는데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좀 역대 대통령보다 잘한 점 이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세요?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이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1년 만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치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준비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초기에 약간의 혼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상황이 어떻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소위 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대통령의 권한만 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여소야대의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이 자기가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제대로 수행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전제가 되어 있는 여소야대 상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이 정부가 출범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안이 제대로 풀려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아무래도 이제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이것이 지금 최근 5개월간 나타나왔던 현상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라도 확고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 지지마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국정 동력을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네. 아직 뭐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좀 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지금 뭐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성급한 것 같고 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경험을 참조를 해가지고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는 국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님께서 이제 오랜만에 다시 또 이렇게 교수직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이시니까 지난 5개월 윤석열 정부의 뭐 점수를 만약에 주신다면 이제 한 학기 정도 지난 셈이니까요. 뭐 몇 점 정도 이렇게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점수 매길 필요가 없이 예. 늘 대통령은 그 여론조사의 형태로 그 성적표를 받습니다. 네. 그 100점 만점에 지금 30점 정도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학으로 말하자면 대충 D 플러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B 플러스요? D 아, 플러스. D 플러스. 아, 이거는 너무 좀. 사실 재수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예, 낙제점이 가까운데. 예. 그렇게 낮은 점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 국정과제가 뭔지가 잘 안 보여요.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는 이걸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데 성공하면 지지율이 오르고 뭐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국정의 과제의 중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중심적인 메시지가 지금 안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퇴행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거 MB 정권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밖에 안 들고요. 뭐 자유 이 얘기밖에 공허한 그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 인사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재풀을 상당히 좀 넓게 써야 되는데 굉장히 좁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각 꾸리는데도 지금 5개월 걸렸나요? 네. 이렇게 걸렸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렇게 뽑힌 사람들도 보게 되면 무슨 참신한 얼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 보게 되면 거의 다 남자들로 다 채워서 그 외국에서도 그 뭐랄까 성균형이 좀 안 성균형 안 맞는다고 비판을 받고 그다음에 뭐 안티페미다라는 이제 비난까지 이제 받는 상태가 되고 미국 부통령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하겠다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듣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뭐냐면 지금 여소야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중도층까지 포괄을 해서 국민 다수의 여론을 업어야지 사실 국회에서 협치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중도층을 다 배제하고 제가 볼 땐 이분들 거의 뭐 극우 유튜브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좀 착각하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그나마 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았는데 2030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걸 이준석 대표를 또 내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합의 정치라는 게 아니라 배제의 정치를 하고 자기들 기득권을 강화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딱 그 강성들만 좀 남은 측면이 있는 데다가 또 대통령하고 또 그 당에 계신 분들은 계속 말실수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말실수를 한다라든지. 근데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뭘 하냐면 또 사과도 안 해요. 끝까지 거부하거든요. 네. 국민들과 싸우려 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좀 이런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 5개월 동안 어떤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 성적을 상당히 좀 뭐랄까 좋지 않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달라진 점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전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에서 직무를 받다라면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제 용산 이 시대를 열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무슨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부실을 보고 어쩌면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구중궁궐 속에 빠져가지고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국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어렵고 뭐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탈피를 하고 지금 용산으로 이전을 한 그런 명분을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에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현재 국민과의 소통이 그러면 과연 잘 되고 있느냐. 국민과의 소통이 만약에 잘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민과의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알고 그거를 이행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정부가 그저 30% 남짓한 이 지지를 갖다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국정의 동력을 갖다 이끌어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제 집무실을 옮겼지만 대국민 소통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래도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문답을 하는 게 도어 스태핑은 좀 달라진 적극적인 소통 모습 아닐까요? 그거는 외형상으로 달라졌을 뿐이지 네.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쓴 걸 갖다가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과연 그게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고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느냐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까지로서는 전혀 보이질 않는다. 아, 예. 진 교수님께서는 뭐랄까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또 이렇게 새롭게 선보인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지금 그게 좀 슬픈 일이에요.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청와대를 옮기자고 저도 이제 계속 주장을 했고 옮기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데 그걸 네. 그렇게 급하게 옮겼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옮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계획을 세워 차분차분 해도 될 문제인데 그걸 너무 급하게 옮겼던 측면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비용 문제가 따라오는데 한편으로는 청와대 개방했기 때문에 국민들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고 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또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도 뻔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날 질문할 것들이 대충 뻔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정돈된 대답을 갖고 준비를 했다가 발언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네. 가끔 또 구설에 또 휘말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준비 안 된 모습도 좀 보이고 저는 도어 스태핑이라든지 청와대 옮긴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 자체가 지금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돼버렸다는 것이 좀 슬픈 일이죠. 네. 이제 뭐 청와대 이전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지만 이 집무실은 성공적으로 옮겼다고 뭐 볼 수 있습니다만 정부 조직 개편을 이 5개월이 지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뒤늦은 정부 조직 개편 이건 또 어떻게 바라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국민과 공약한 것도 있고 네. 만약에 이제 그거를 정부 조직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개편을 하려고 그랬으면 인수위 시절에 이미 정부 개편에 대한 모든 안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고 대통령의 이 직무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맞춰서 이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국회를 거치지 않으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국회가 야당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갖다가 사전에 잘 예측을 하고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인수위 시절 한 2개월 그냥 보내고 지금 대통령 취임해가지고서 5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지고서 이제 와서 정부 조직 개편을 갖다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줄 것이냐.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야당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들고 나왔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정부 조직이 개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 개편의 어떤 방향도 문제지만 개편을 추진한 시점이 너무 늦은 측면도 있다. 근데 늦은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현상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네. 이명박 정부가 출발할 때도 그때도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나오고 뭐 통일부 폐지 문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나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여기 여러 가지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안 해주니까 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소한도 이 정부 조직 개편을 갖다가 할 생각을 했으면은 현재 이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뭐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러한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서 정부 조직 개편을 내놓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정부 조직 개편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 야당이 이거 수능을 해주겠느냐 하는 것은 미리서부터 다 알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이 정부가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 같으면 국민에게 다시 또한 불신만 조장하는 그런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도 그렇지만 지금 내각 구성이 이제 5개월 다 된 시점까지도 아직 완성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논란도 상당히 좀 있었는데 진 교수께서 보실 때는 윤석열 정부 첫 조각 인사에 어떤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여주십니까? 글쎄요.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은 이분들이 이제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다 뭐 50대 남자, 서울대 출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 뿐인가? 대한민국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우연히 서울 출신인가?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네. 대한민국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그러면은 호남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그러면 서울대 출신인가? 이것이 갖고 있는 허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이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이거를. 왜 그게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계속 설명해왔던 게 작은 정부였단 말이죠. 부처를 줄이겠다. 근데 요번에 딱 보니까 줄인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건 뭐밖에 없느냐? 딱 하나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이제 보훈처장이 이제 부로 부장관으로 들어가는 거. 요거 하나가 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보훈부를 격상하는 문제는 아마 야당에서도 반대하기 힘들 겁니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또 그럼 여성가족부 이거 못 없앱니다. 라고 한다면 장관이 하나 느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어떤 이념에 따라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뻔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관료 중심들, 옛날에 그 관료, 이른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다라고 한다면 기준이다라는 게 그 스펙 보고 뽑는 건데 네. 결국 그 옛날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남자들 50대 이상, 그 다음에 뭡니까? 서울대. 뭐 이런 인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움이라는 하나도 없는 거고 새 정부인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 내가지고 뭘 할 것인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국민들한테 주는 거죠. 네. 이번 이제 인사 논란 중에 하나가 인사권자는 뭐 대통령이지만 혹시라도 이 대선 승리를 도왔던 윤핵관들의 입김이 첫 조각에 많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거든요. 위원장께서 보시기엔 좀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나는 뭐 윤핵관이 얼마만큼 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가서 그러한 정부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선거에 몰두하다가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인사에 대한 인사의 풀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 보고 정부 구성을 하기 위한 인사를 한번 제대로 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인들 뭐 솔직히 얘기해서 볼 것 같으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뭐 3선, 4선 이런 정도의 의회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사람은 추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뭐 자리했던 한 자리씩 가졌던 사람들 그 중에서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소위 구성되어 있는 내각의 형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해가지고서 뭐 간혹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뭐
연금개혁이다, 교육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을 할 당사자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인데 이 사람들을 5개월 동안이나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서 겨우 인재서 찾는다는 게 결국은 과거에 뭐 교육부 장관 하던 사람 하나 찾고 또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 복지부 장관 같은 데는 찾다 안 되니까 차관을 그냥 지금 그 사람도 뭐 복지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잘 아는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적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다른 데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재의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축이 이제 그 집권 여당 문제 아닙니까? 이제 야당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지금 10월이 될 때까지 한 5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준석 전 대표 처리하는 문제로 상당히 내용을 심하게 겪었거든요. 이 교수님께서는 좀 그 국민의힘의 어떤 내용 상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뽑아준 대표를 내치기 위해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대통령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내가 천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내 운으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을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은 뭐 자기들만의 힘으로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건데 뭐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없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분탕질만 했다 이렇게 되고 이 모든 공이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쳐내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으로 약점도 많고 문제도 많고 또 그 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 선배 정치인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 또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들도 봐야 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은 국힘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대구 내려가가지고 피하지 않았거든요. 정면 승부에서 대구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네. 두 번째로는 2030들이 비로소 이제까지 2030들 젊은 세대들은 보수 정당에 눈길 하나 주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당히 많은 수가 표를 줬단 말이죠.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이 또 이준석 대표였고 또 다른 한편은 대선에서 선거 캠프를 하게 되면은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대개는 이제 보수 쪽이 조금 낡은 방식이고 주로 이제 진보 쪽이 좀 더 이렇게 참신한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땠냐면 오히려 민주당께 늙어 보였어요. 선거 캠페인이. 오히려 이쪽이 더 젊어 보였단 말이죠. AI 윤석열이나.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이준석과 그로 대표되는 이제 2030들인데 이걸 쳐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을 쳐내게 되면 일단은 여론 싸움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 굉장히 착각들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여론전 붙으면은 화력은 대략 1대 10이거든요. 민주당이 10이고 이쪽 1이에요. 근데 주제 파악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싸움이 안 되고 계속 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뽑아놓은 당대표를 갖다가 지금 뭡니까 그 윤리위인가? 네. 윤리위가 사실 50대 국보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거기다 맡겨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정치 보복의 수단 또는 그 어떤 내부 정치의 수단화돼 있어요. 기구가 수단화돼 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지금 뽑힌 거 하나가 상징적 자본이 하나 뭐였냐면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법치, 절차적인 정당성 네. 이런 것들 이것 공정과 상식이었죠. 공정과 상식 이거였는데 네. 그걸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럼 저분들은 뭘 갖고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나? 네. 그 오합지졸들 내가 뭐 하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제 정치적 멘토로 좀 알려지셨는데. 글쎄, 내가 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멘토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나는 사실 이준석 대표를 갖다가 2011년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네. 그 26살의 나이로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을 그때서부터 내가 이준석 대표를 봐왔어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이 10년 가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참 국회의원 선거도 3번 경험을 해봤고 또 지난번 대선도 스스로 저희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봤고 네. 지자체 선거도 해봤고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준석 대표의 이 성격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젊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러나 이 정치적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뭐 대통령 취임식 날인가 내가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제는 대표직을 던져버리고 네.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한 1년 하고서 오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권력의 속성상 일단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를 뽑아준 정당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뭐 선거 때서부터 쭉 그런 모양을 갖다 보여왔지만 결국은 여당의 대표로서 있는다는 것이 별로 이렇게 석연치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윤리위원회라는 거를 동원을 해가지고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과연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일단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자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자꾸 이제 반발하는 이런 얘기를 가처분 소송을 내고 이제 하게 되니까 네. 거기에 또 등달아서 다시 한번 또 징계를 해가지고서 지금 뭐 1년 가까이 1년 6개월. 징계를 더 추가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체험을 전제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자산을 더 축적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적 자산을 축적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그래서 된다.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나는 건 나가는 것 이외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당과의 어떤 그런 그 무슨 법적 투쟁이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내공을 좀 쌓는 정치적 자산을 쌓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네. 사실 젊은 당 대표를 갖다가 포용하고 갔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모양새가 가장 좋았겠죠. 네.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서 이 당도 체면을 구기게 된 거고.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이 여당이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갖다가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적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전체적으로 이제 징계를 1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후년 1월까지 이제 징계가 유지가 될 텐데, 진 교수께서 보실 때는 내후년 4월 총선인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총선 출마도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것도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윤리위가 총선 출마 못하게 한 거잖아요. 두 번째 징계가.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은 윤리위에서 그 징계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네. 상당 부분. 대표로 복귀 못하게 하는 시점 또는 총선 출마 못하게 하는 시점들. 이것은 그냥 딱 찍어가지고 하겠다라는 거고 윤리위가 대단히 비윤리적이에요, 지금. 그런 거는 사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50 때나 있을 법한 그런 수법들을 좀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포용을 해야 되거든요. 강한 정당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질적인 모든 것들을 포용해내는, 그래서 용광로 속에서 하나로 녹여낼 수 있는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네. 국힘 사람들이 일단은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중도층을 다 쳐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강경 위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부터 유튜브 보면서 세상을 파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네. 그분들이 던지는 의제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극우 유튜브들이 떠드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떠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위험한, 그러니까 중도층은 일단 이건 아니다 하면서 다 돌아섰는데 그 내부에서 또 이제 2030마저도 그렇게 내치게 되면은 지금 20대 지지율이 얼마나 옵니까? 20대 지지율 9% 나와요. 이거 심각한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그 법원도 가처분을 다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락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과제라면 국민의힘의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언제 구성할 것이냐, 또 누구를 이 새로운 그 간판으로 내세울 거냐거든요. 이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그 국민의힘 어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언제쯤 치러지는 게 지금 좋다고 저희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 지금 비대위원이라는 것은 네. 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다음 전당대회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치를 거냐? 네, 전당대회를 갖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 집권 초기에 비상대책이 체제로 갔다는 자체가 사실은 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보기에 지금 다음에 비대위가 끝나고 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지금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될 것이냐. 뭐 지금 새로운 지도부를 향해 가지고서 이 대표를 출마하고 하려는 분들이 한 30분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들도 지금 서로 간에 그냥 말씨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대표가 되면은 당을 어떠한 형태로다가 이끌어서 예를 들어서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내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네. 내가 저희 비상대책위원장을 갖다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까지 한 10개월 동안 국민의힘을 해봐서 제가 잘 압니다만은 이 당 내부 자체가 결속력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다가 지금 여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 되는 사람들은 결국 가서 항상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주 통상적인 습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당의 루틴한 일은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당을 정상화하기 위한 소위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선결 과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이제 그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67개 그 사고 지구당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없는 곳에 이제 공모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67개 지금 사고당에 대한 소위 새로운 위원장을 갖다 선출하는 거는 하나의 지금 당의 루틴한 일로다가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네. 지금 비대위가 그거를 추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67개를 다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점차적으로 추진하다가 나중에 남는 거는 이 새로 구성된 지도부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 교수께서 보실 때는 새로운 만약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해서 당을 이끌 만한 국민의힘의 뭐랄까요 당대표 후보 누가 좀 적임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출마 뜻을 밝힌 분은 이제 김기현 의원도 있고 후보 단일화했던 안철수 의원도 있고 뭐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했던 권성동 의원도 지금 거론이 아마 되고 그분은 있는데요. 나서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른바 윤핵관으로 찍힌 분들은 나서기 힘들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안철수 뭐 이런 분들 내세워가지고 바지사장처럼 내세워가지고 실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비전, 새로운 메시지,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당이 어떤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따지냐면 여론조사가 몇 %냐, 당심이 몇 %냐 이것 따지고 그 역관계 속에서 자기가 대표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정치만 하고 있거든요. 당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라기보다는 또 그렇게 된 건 뭐냐면 지금 지난 총선에서 사실 전멸을 해버렸어요. 수도권이 전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분들은 TK 중심이고 그다음 PK 일부란 말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중도층 여론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꽂아놓으면 당선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당이 점점 더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이 이제 색깔을 변화, 쉽게 말하면 좀 더
중도 확장 정책을 펴야 된다라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당내에서 뭐 누구 내치고 전 대표 내치고 그럼 누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자기 정치만 좀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의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위원장께서 보실 때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상당히 강한 그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비치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를 한다라면 당대표에 선출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주십니까?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유승민 의원이 예. 출마를 했을 적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유승민 의원의 당대표 출마 자체를 어떻게 막을 수는 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네. 원한다면은. 네. 그럼 지금 상황을 놓고서 봤을 적에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참 약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당내 사정으로 봐가지고서 유승민 의원이 과연 당내의 지지 세력을 갖다가 참 대표가 될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일단 길고 짧은 건 대봐야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그 드러나고 있는 여론조사 상으로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전당대회 국면이 되면 이제 또 당심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다음에 대표가 된 사람은 네. 2024년 총선에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원들이 참 심사숙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그다음에 당심 5대 5로 했을 때도 사실은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비율이 7대 3이거든요. 그렇죠. 달라졌죠. 그러니까 사실 이기기 힘든 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벌써부터 이제 견제가 들어가거든요. 아주 특유의 견제. 너는 저쪽 야당에서 지지를 받는 거다. 그다음에 너는 사실 간첩이다. 뭐 이런 식의 좀 프레임이 들어가는데 네.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에 굉장히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유승민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 이 비주류가 지금 주류를 전복해가지고 다시 주류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그 당 상황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성들 위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사실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제 그 젊은 당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거든요. 네. 이분들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 대표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이 이제 저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이 진영 가지고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지 않고. 근데 완전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보수적인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선택했던 그 상황, 선택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또 다른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뭔가 네. 대안 세력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 세력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또 대한 세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부, 이렇게 5개월 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그리고 이 이준석 사태를 겪은 이게 국민의힘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요. 야당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